네, 감사드리고요. 매년 우리 정기학회에 지금 학회 사무국에 여쭤보니까 지금 10년째 전문 워크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정기학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여러모로 K와트로부터 많은 또 도움과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전문 워크숍 중에 하나가 동일 시간대에 전력거래소에서 지금 도매전력시장 이제 개편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 부분은 그쪽 자료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전력 시장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요. 아마 우리 유성훈 교수님께서는 11차 수급하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우리 조성수 박사님께서는 배전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력 산업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2001년입니다. 2001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발전, 송전, 배전 설비들이 한전이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갔다가, 물론 그때도 유일하게 몇몇 IPP 비한전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자공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발전 부분은 개방이 됐습니다. 한전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발전 자산은 6개 발전 회사로 자회사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됐고, 그 이후에 쭉 현재 한 24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지금 설비 기준으로 한전이 한 57%, 이제 60%가 채 안 되는, 그 다음에 비한전, K와트를 포함해가지고 비한전이 한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우리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했을 때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한전 위에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신재생이라든지 혹은 이런 화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했는데, 요 그림에서 보듯이 긴 빨간 막대기가 설비 용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청색, 이 레이저가 어떻게 되는 거? 막대기가 최대 수요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 설비 예비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지상에서 매일 나오는 부분이 발전 설비는 이제 잘 투자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송전망이다. 망이 건설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기 소비의 40%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11차 수급에서 좀 이따 유성훈 교수님 말씀하겠지만 무탄소 전원의 90%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럼 비수도권에 있는 무탄소 전원이나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송전 설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한데, 왼쪽에 있는 그림의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91년부터 2022년까지 송전 설비 용량은 1.5배 성장에 그쳤다. 반면에 수요라든지 발전 설비는 한 5배 이상 성장을 했다. 그만큼 이제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송전 제약, 그 다음에 안정적 전력 계통 운용을 하기 위해서 고장 파급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 최근에 큰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제 도전 과제다.
빨리 송전망을 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는 어디에 팔아야 되는가 하면 도매전력시장에 팔아야 된다. 그 도매전력시장을 운용하는 기관이 한국전력거래소다. 전력거래소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특정 K와트에 있는 발전 설비, 수력 발전 설비가 어디 데이터 센터 인근의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직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식 CBP 도매 전력 시장을 가지고 있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력 시장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도매는 생산업자가 전기를 파는 장소를 도매전력시장이라고 그러고, 도매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온 판매사업자, 지금 한전이죠. 한전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파는 시장을 소매시장으로 하는데, 소매시장도 한전의 독점으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림 맨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요, 신재생 사업자와 직접 PPA 소비자 사이에서는 최근에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재생 사업자가 아리백을 원하는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전의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송배전 망 이용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분의 도매, 소매가 규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매 전력 시장 규모를 이렇게 보시면 2001년에 우리가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를 사서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가지고 한전에 파는 이 사이즈가 한 10조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 80조, 90조 정도 됩니다. 조만간 한 100조 시장이 될 거다. 그래, 하나의 상품이 거의 100조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매시장 같은 경우는, 소매시장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시장을 소매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매시장은 통상 도매시장보다 약간 큽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사와서 팔고 또 자기 설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약간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데, 2023년에 한 80조, 이 또한 조만간 100조를 넘어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른쪽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별 전기요금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22년, 그 다음에 23년, 21년 일부 한전의 영업적자 한 45조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 지금 물가 관리 때문에 K와트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텐데, 물가 관리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 원리가 적용되기에는 약간의 거북한 장벽이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무튼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한전의 발전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비중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중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중앙급전 발전기는 전력거래소가 해당 발전기의 출력을 올려라 내려라 라고 직접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발전기를 전통적인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자가용 발전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비중앙이라고 하는데, 비중앙 발전소의 증가가 급격하게 전체 20%가 제어 불가능한 발전 설비가 된다. 그럼 이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 전기 상품의 특성상 제어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통제를 해야 되는, 관제를 해야 되는 전력거래소와 개통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 부분 태양광들이다. 그렇다고 뭐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 24년 봄철 전력 수급 특별대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노? 레이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 뜨는 날하고 뜨지 않는 날 사이에 공급의 갭이 한 10기가, 어떤 경우에는 한 20기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태양광이라든지 비중앙 발전기에 대한 제어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높여야 되겠다. 그 부분은 우리 조 박사님께서 일정 부분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인버터도 상당히 지능화돼야 되고, 또 이런 설비들이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가제어성을, 제어 가능한 부분을 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편익을, 베니핏을 이렇게 이제 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VPP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기술 진화와 제도 진화로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전력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22년 데이터인데요. 2018년에 전력 부분이 한 2억 7천만 톤 정도 피크였거든요. 피크였는데 22년도에 2억 1,400만 톤 정도로 이미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 전체는 한 10%, 한 7,200만 톤 줄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전력 부분이 이제 했다. 그럼 뭘 통해서 그렇게 했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자력의 출력 상한을 좀 상당히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이 거의 뭐 21%에 해당이 된다. 이 21%가 2030년 NDC 곡선보다,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30년 NDC 목표인 1억 4,600만 톤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단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보급이 돼야 되는 전제를 바탕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매전력시장 변화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리백 기업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오른쪽 그림, 아리백 PPA 부분이 하나, 이는 이미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 혼잡 지역에, 예를 들면 영동 지역에 신규 수요가, 데이터 센터 같은 신규 수요가 이렇게 나오면 발전 사업자와 송전 혼잡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는 전기사업부 개정이 작년 말에 지금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이제 특화지구 내부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그걸
특화지구 PPA 세 가지 PPA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K와트가 춘천에서 하고 있는 수열 에너지 부분은 지금 뭐 아직 포함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또 전력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춘천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력 발전 혹은 그 인근의 자원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매 전력 시장이 과거 24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상당 부분 지금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수력처럼 이런 발전기를 옛날에 우리 뭐 베스팅 한다고 2014년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저원가 발전기에 대한 장기 계약, 정부 승인 차액 계약 부분이 가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가 아주 낮거나 원가가 아주 높거나 하는 발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가격을 중간에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베스팅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일반 경쟁 발전기는 경쟁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가격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전에 내가 물량을 100개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90개밖에 인도를 못하면 10개를 현물 시장에서 사서 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이 계약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배터리, 수소, 그 다음에 수력 발전기, 원자력 발전기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출력 정감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런 수력의 발전기의 출력 정감발 혹은 주파수 조정에 기여한 부분에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분산 특구, 특화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화지구 내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발전 설비를 가져오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40메가 이하의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기, ESS, SMR 이런 발전기를 모아가지고 그 지구 내에 있는 소비자하고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특화지구, 분산지구 PPA 형태가 된다. 단 이 소비자는 한전으로부터도 전기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상호 경쟁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과거 우리가 구역전기 사업에서 본 모델과 거의 유사한 형태다. 단 구역전기 사업자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의 경쟁 모델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구역전기 사업자 내부에 있는 소비자는 한전으로부터 선택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공급측 자원을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K와트하고 관련된 부분은 밑에 두 꼭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 수력 발전에 베스팅 추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조력에 대한 REC 가중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특정 지역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아마 저 영역에서는 특화지구 영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K와트 설비가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하고 이런 특화지구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